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라이브 정책 픽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을 하던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는데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물과 거대한 토사로 순식간에 잠긴 마을. 고립된 시민들은 건물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네팔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9명의 생사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네팔 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투입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대응은 없다라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종자 가족을 챙기는 전담관과 구조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공보 담당자도 지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직원 가족들의 면담 요청 등 가족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라 지시했습니다. 가족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구조를 위해 네팔 정부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조기 복구를 위한 정부 측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도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TVA 최영은입니다. 정부는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신속 대응팀을 네팔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대응팀은 우리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교부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영사담당 대표를 단장으로 외교부 직원 4명과 소방인력 5명, 경찰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한 뒤 현지 시간 27일 밤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사고 지역으로 육로 접근이 어려운 만큼 현지 여건을 살펴 헬기 등을 이용한 현장 접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현지에서 고립돼 안전지대로 대피했던 한국인 직원 이송 소식을 밝혔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네팔군 헬기를 통해 안전지대로 이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과 대사관 직원 2명이 남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를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홍수 피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우리 국민 수색과 구조를 위한 네팔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신속한 파견을 검토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달아 높여 연 3%로 인상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높여 잡았는데요. 가파른 성장세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인상했습니다. 지난달 긴축으로 방향을 튼 뒤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속해 인상한 건 역대 4번째로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건 한은의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상황입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미래 물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근원 물가 상승률을 모두 2.5%로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여 잡았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올해 2.6%에서 3.3%로 내년은 2.1%에서 2.9%로 높여 잡으면서 반도체 수출에 따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금리를 올려 그만큼 경기에 미칠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 저희는 호미로 이번에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비용을 좀 줄인다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 점도표 중간값은 3.25%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수준인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완만한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와 경기,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올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4.5% 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이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9만 5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습니다. 일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0.8%, 자영업 등으로 버는 사업소득은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금이나 정부 지원금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받는 이전 소득은 20.4% 늘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전 소득이 크게 늘어난 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공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되면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1분위의 소득 증가에는 분명히 많은 영향을 준 거는 보입니다.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293만 2천 원에서 전년 동기보다 3.4% 늘었습니다.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정용품, 가사서비스였고 오락문화와 음식 숙박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월 평균 1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소비 지출이란 세금과 보험료, 이자 비용 등 소비와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말합니다.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면 실제로 가구가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됩니다. 1분기 처분 가능 소득은 423만 5천 원으로 5.2% 늘었습니다. 여기서 소비 지출까지 뺀 흑자액은 130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습니다. 한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인 평균 소비 성향은 69.2%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125.3%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평균적으로 처분 가능 소득의 60.3%를 소비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합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수주 지원도 강화합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입을 서두르기보다는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농어업계의 우려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에 따라 국내 보완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에도 속도를 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해 미래산업, 교통물류, 인재양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에 우리나라의 기술과 금융, 정책 경험을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와의 경제 협력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코아펙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아프리카 54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를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외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해 수주 지역과 분야를 다각화하고 정책금융과 고위급 수주 외교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 지원을 통해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해외 수주 실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합니다.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작업하는 시대에 대비해 관련 기술을 육성하고 신성장 분야 혁신 기업에는 장기간 집중 지원을 추진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제2차 재정운용 전략협의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2조 3천억 원,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민간과 지방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10대 업종별 특화 로봇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현재 45% 수준에서 80%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제조와 물류처럼 작업 환경이 비교적 일정한 분야에서 기술을 검증한 뒤 실외 작업과 가사, 돌봄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부처별 분절 지원을 넘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정책 기능을 신성장 분야에 결집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CJ 대한통운 등 수요 기업과 국내 로봇 기업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자동차 부품 검사와 물류센터 소포 분류, 포장 등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합니다. 정부가 초기 수요자로 나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는 2027년 국산 휴머노이드 250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1080대를 구매해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 등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액추에이터와 로봇손, 센서 등 취약 부품의 국산화를 비롯해 AI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 로봇 운영체제 개발도 지원합니다. 피지컬 AI는 자율 제조와 농업, 건설, 물류, 항만, 돌봄, 국방 등 8개 분야에서 현장 실증에 나섭니다. 내년 한 해에만 500곳 이상의 현장에서 국산 AI 모델과 로봇, 부품을 실제로 시험할 예정입니다. 신성장 분야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도 달라집니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4대 분야에서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정해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가운데 유사, 중복 사업 등을 정비해 약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절감한 예산은 고성과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다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민선구기 기초단체장들이 청와대로 모였습니다. 균형 성장과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전략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법으로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과 재정의 지방 이양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 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홀로 모든 과제를 해낼 수는 없다며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행정과 복지, 혁신 모두 지역에서 나온다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 대표도 그간 지방정부가 맡아온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재난재해와 정치적 위기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마약이 든 국제 우편물을 놓치더라도 국내 우편 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2차 저지선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발한 마약을 최종 목적지까지 일부러 배송해 수취인과 배후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잠복해 있던 관세청 직원들이 차에서 내려 달려갑니다.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뒤 이를 찾아가려던 유통책입니다. 관세청이 국제 우편을 한 차례 더 검사하는 2차 저지선을 가동하면서 마약 밀수범을 적발하는 동시에 유통책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편 집중국 5곳에서 국경 단계 검사를 통과한 국제 우편물을 한 번 더 검사했더니 7월까지 10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마약을 압수한 뒤 수사관이 감시하며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통제 배달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적발된 10건에서 밀수 사범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실제 한 외국인은 대마 카트리지 4점을 커피 봉지에 숨겨 국내 호텔로 국제 우편을 보내고 관광객으로 입국해 직접 찾아가려다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태국에서 야바 약 4,000정을 들여온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유통책을 검거한 후 전체의 범행 공모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 수취지로 재차 통제 배달해 수거책까지 현장에서 체포한 겁니다. 단순 운반책 검거는 물론 드러나지 않은 국내 유통책 등 배후 조직까지 추적하여 이들의 마약 밀반입 및 국내 유통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수사 강화를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기존 100명 안팎에서 325명으로 확대했고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자산 추적 등 전문 수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국경에서 적발한 마약은 954건, 1,054kg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국제 우편뿐 아니라 특송 화물과 여행자 등 모든 반입 경로의 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단순 적발을 넘어 국내 유통책과 배후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나드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불법 어구를 강제로 철거하고 특수기동정과 전담 인력도 확충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NLL 인근에 장기 체류하며 불법 조업을 이어오던 중국어선. 고속단정이 빠르게 추격해 어선에 따라붙습니다. 단속 대원들은 파도를 넘어 배에 올라 조타실과 선창 등 선내 곳곳을 수색합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단속입니다. 함정과 선박 31척을 투입해 중국어선 8척을 납포하고 24척을 퇴거시켰습니다. NLL 이남에선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약 70에서 80척의 중국어선이 단속 세력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남북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NLL 인근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군과 해경의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 단속의 속도를 높입니다. 관련 법령도 고쳐 불법 조업 행위뿐 아니라 조업 목적의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 조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 달부터 강제로 철거합니다. 전용 선박도 늘려 상시 철거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하여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철거하고 감척어선을 추가 확보하여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바닥에 그물을 내려 조업하는 일명 쌍끌이 조업을 방해하는 인공시설물도 설치합니다. 해경은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100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합니다.
중국 측엔 불법 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결과 통보를 요구하는 등 외교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가을철 조업이 본격화되는 다음 달부터 NLL 인근 해역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강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지금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들은 현지에서 어떤 일을 하던 분들인가요? 네, 이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참여하던 근로자들입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은 한국 남동발전 소속 3명,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모두 9명인데요. 남동발전 측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직원 중 1명이 현지 법인에 대피하겠다는 긴박한 연락을 남겼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되면서 네. 그 직원 3명이 함께 대피소로 이동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연락이 두절된 국민들 말고 같은 지역에 다른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외교부에서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네팔 군 헬기를 통해 안전지역으로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예. 현장에는 상황 수습과 소통을 위해서 나머지 1명인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과 이 현지에 급파된 우리 대사관 영사, 행정 직원 이렇게 3명이 잔류를 하고 있는데요.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의 소재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상황이 급박한데 비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 우기니까요. 근데 피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불어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네팔 지역 사망자가 현지 시간 27일 오후 기준으로 270명으로 올라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내린 것이 이제 발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얼음과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서 일종의 임시 댐이 만들어졌다가 이 갇혀있던 물과 토사가 댐을 터뜨리면서 한꺼번에 하류를 덮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급류가 덮치면서 도로와 교량, 건물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외교 장관과 통화를 했다고요? 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죠. 시시르 커널 네팔 외교 장관과 유선 협의를 했습니다. 네. 조 장관은 우리 국민 9명이 연락이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네팔 정부 차원에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늘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의 현장 활동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의 신속한 추가 파견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조기 복구를 돕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좀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네. 커널 장관 역시 현장 피해와 대응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줄줄이 일정을 좀 미루고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 관련된 지시가 있었나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됐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이제 수년하고 예. 네팔 홍수 대응 긴급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연락이 두절된 분들 외에 추가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인근 체류 국민들의 안전 점검 그리고 보호 조치도 빈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또 통신도 원활하지 않은 만큼 상황을 더 꼼꼼히 챙기라면서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도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드러난 건 없지만 그래도 빙하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팔에 있는 관광객들도 있어서 추후에도 좀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지금 외교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상 한 해 2만 명 안팎의 우리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네팔을 찾는데요. 이 현지에서 외국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 현재 파악된 인원 외에 추가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없는지도 전방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 규모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연락 두절이나 구조 인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응이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혹시 현지에 뭐 인력이라던가 장비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서 이 구조대를 추가로 보낸다고 하면 수십 명 규모의 대규모 인원이 가야 한다면서 대규모 구조대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통해 먼저 현지 상황을 좀 확인한 뒤에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추가 파견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네,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픽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가 노선 구분 없이 통합 운행됩니다. 그동안 각각 운영됐던 두 고속철도가 하나의 체계로 합쳐지면서 기관사들은 새로운 구간과 차량을 운행하게 되는데요. 통합 이후에는 승객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적지 않을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다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일단 이렇게 통합 운행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가장 좀 중요하잖아요. 어떤가요? 네, 이번 통합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관사들이 그동안 운행하지 않았던 구간과 또 차량까지 운전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네. 예를 들어 KTX 기관사는요. 기존 SRT 운행 구간인 유련터널 등을 운행하고요. 반대로 SRT 기관사는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 등 기존 KTX 구간과 또 KTX1 차량까지 운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비해서 기관사들은 새로 운행하게 되는 구간과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득했고요. 또 KTX1 같은 새로운 차량을 운전할 때는 운행 경험이 좀 많은 KTX 기관사가 함께 탑승을 해서 실제 운행을 익히는 숙달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통합 초기에는 별도의 점검 TF를 운영하고 국토부 직원이 직접 열차에 타서 현장 상황까지 살필 예정입니다. 이런 기관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화면으로 잠깐 봐도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운행 상황도 마찬가지로 혼잡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관련된 대책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열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현장에서 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중년 운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차 두 편성을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다가 또 필요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분리하는 이런 작업인데요. 통합 이후에는 열차 운행 횟수와 중년 운행이 늘면서 열차를 연결하고 또 분리하는 작업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열차 운행 간격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반복 훈련과 인력 추가 배치, 관제센터와 현장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나에게 뭐가 이득일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임이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역시 승객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운임이잖아요. 네. 통합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SRT 운임 상정 방식을 KTX에도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기준 운임을 살펴보면요. 현재는 59,800원인데 54,400원으로 5,400원 정도 낮아집니다. 예. 또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도 46,800원에서 42,000원으로 4,800원 네. 정도 내려갑니다. 또 여기에 도중 정차역 수에 따라 추가 할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KTX와 SRT에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됐던 마일리지와 할인 제도도 이제 코레일 기준으로 통합이 운영되는데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이용을 해도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고속열차에서 무궁화호나 ITX, 새마을 등 일반 열차로 환승할 경우에는 일반 열차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KTX, SRT 통합 운행 준비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